자, 다음 내용 이제 민주당 쪽으로 좀 가보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후보였던 3명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뭐 만찬 시간만 5시간 넘겼다 그러던데. 네, 11시 30분인가? 그때 지나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만났다는 건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얘기겠죠. 좋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뭐 아무튼 뭐 러브샷 한번 하셨다는 뜻이죠. 공개된 장면들만 봤을 때는 뭐 다 웃고 있는 모습 많이 보였었고, 그 언론들은 이제 메뉴 뭐 먹었냐 뭐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뭐 화합 메뉴, 예, 뭐 육회에다가 그 인삼 올리고 각 뭐 예, 고향 자기 뭐 이제 고흥 그- 유자가 네.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나왔었는데, 나온 단어들 보니까 뭐 동지, 전우, 운명 공동체 이런 단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부 과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어찌됐건 전당대회 끝나고 좀 빠르게 진행된 이벤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정청래 대표는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걱정되는 분은 사실 유시민 김어준이지. 예. 뭐 정청래 대표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오히려 독배인지 왕관인지 모르는 자리를 쓰신 분들, 그분들이 그 다음 총선 직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하, 오히려. 즉 김민석 그 신임 대표가 무너져가는 당의 기강과 공천 등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당원으로부터의 아래로부터의 공천이라는 질서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고위원 하시는 분들이 거기 자기들의 특권을 계속해서 주장할지, 최고위원으로서의 특권을, 아니면은 뭐 당 대표부터 경선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수긍할지, 그때 가서는 갈등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청래 대표의 대표 기간 동안 뭐 여러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은 저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보궐선거에 전부 다 전략 공천했다는 거. 이거는 역대급입니다. 예. 그 6.3 선거 당시의 이야기들은 아마 계속 좀 회자될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앞으로 뭐 내년 4월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요즘 분위기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지금 염두에 둬야 될 부분 같고, 사실은 뭐 이렇게 당 대표 후보로 나왔던 인사들,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또 민주당 원내대표라든지 이렇게 표정들만 보면, 그렇죠? 뭐 언제 그랬냐 싶잖아요. 그죠. 개구장이 표정도 짓고 있고, 이제 저 비서실장 그 강훈식 시장 원래 우상이라서 뭐 하고, 근데 정청래 후보만 좀 정치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듯한. 저는 사실 웃었을 거라. 정치적 표정. 예. 저는 저 한병도 원내대표 표정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뭐 한병도 형님, 한병도 못 드시는. 술도 한 병도 저기서 못 술을 드시는. 유일하게 못 드시는 분이네. 아무튼 이 장면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 더 강한 원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진행되는 과정들을 봐야 될 텐데, 이제 김민석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기간 동안 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당원들끼리 내상이 깊은 것 같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사실은 저희 댓글창에서 보여지는 뭐 반응들이나 아는 다른 유튜브 채널들 방송될 때 이제 댓글 보면 아직 뭔가 앙금이 남은 것 같은 느낌들은 확실히 강하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플레이어들은 어느 정도 화합이 가능해요. 왜냐면 선수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경험이 많아요. 그 정당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칼 찌르고 비틀지만 않으면, 근데 이번에 살짝 각도가 이제 나갈 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비틀기. 예. 근데 이런 게 나중에 이제 화합도 하고 다시 또 싸울 일이 있을 거예요. 경쟁하고. 근데 이제 적과 경쟁자를 구분하면서 이제 생산적인 경쟁을 하면 되는데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또 화합하는 방식이 당에서 원로들이나 대통령이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근데 그렇죠. 다만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 없잖아요. 명백히 말하면 선수들도 아니고 내가 뭐 선거 나갈 바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마음 상하고 본인 마음을 준 어떤 후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걷어들이고 안 걷어들이고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분란을 일으키는 그 세력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 외부에 그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차기 총선을 넘어서 차기 대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그 부채질할 거라고 보고, 그 메시지들은 뭐 벌써부터 여기저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섬세하게 따질 거 따지고 해서 마무리돼야 되는 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친문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문은 고민정 같은 사람이 친문이고 고민정 후보 나왔었단 말이에요. 코드프했지만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정청래를 밀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연결시켜서 또 공격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들고요.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번에 반명의 입장 사람들 전부 다 속관해야지. 그것도 적절치 못해요. 그렇죠. 일부 실제로 이 정치 개혁을 막고 있는 구태 세력 이런 분들은 이제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그 탈당하지 마라. 이 메시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생길 수 있죠. 자신의 세력을 계속 남겨두고 싶다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결국 민주당 안에서 무언가 해결하자라는 취지의 얘기로도 들리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10명도 채 안 돼요. 예. 정청래 계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그중에 뭐 괜찮은 분들도 한둘은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 첫 최고위에서 개파 없다, 고려하지 않겠다. 다만 이제 노선은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까지는 나왔어요. 자, 어떤 노선으로 갈 거냐? 당원이 선택해준 노선으로 가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원이 선택해준 노선이라는 게. 당원이 이번에 당원 투표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당원 투표의 결과는 호남에서 가장 많은 시그널을 그렇죠. 줬잖아요. 예. 예, 무려 이제 20%포인트 이상. 그렇습니다. 예, 몰표가 나왔고 호남의 열망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와서 당정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금 대표가 필요하다. 예, 이게 노선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은 뭐 이게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인사잖아요. 인사가 전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수석 대변인과 비서실장 인선이 먼저 나왔었고 박성준, 김태선. 그 이후에 수석 부총장이 문진석, 조직 부총장이 안태준, 혁신 TF 단장 강득구.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지명직 최고위원들도 조금 전에 청년 전용기, 그러니까 노동 권미경 이렇게 이름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로는 전반적으로 너무 잘했다.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특히 한정혜 사무총장, 그렇죠. 그다음에 권칠성 정책위 의장, 예. 정말 훌륭한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검증된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입니다. 예. 검증되고 성과를 낸 분. 그리고 이제 권미경 최고위원은 노동계에서 그렇죠. 데리고 오셨는데 제가 어디 다니면서 뭐 의료 6단체 노조위원장 중에 한 명 모시고 뭐 어떨까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노동자고 그것도 한노총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감 있다. 즉 제가 느끼는 것은 인사를 보면서 김민석 대표는 기본기가 탄탄한 분이다. 라는 게 그대로 저는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제 아내도 뉴스를 보다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매끈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표현 괜찮은데 나 방송에 써도 돼? 그랬더니 자기 출처라는 걸 밝혀달래요. 골치 아픕니다. 중요하죠. 저작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건의료단체 얘기하신 것도 지금 JYP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었나? 그래 와야지 표가 오는 거지. 표가 어디서 오는지, 조직이 예. 어디에 있는지, 실제 명분이 어디 있는지 이걸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당이 잘 돌아갈 때는 조강특위라는 걸 하잖아요. 조강특위는 원래 정해져 있어요. 조직 부총장, 그다음에 영남 지역 원외위원장 대표, 그다음에 호남의 국회의원 대표,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이렇게 하면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지도부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엉터리 지도부는 어떠냐면 나 친한 사람 저기 한 명, 안동에 누가, 나 친한 사람 어디 순천에 한 명, 누구 이런 식으로 막 꼽아버려요. 그러니까 엉터리 지도부가 되는 거예요. 사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다. 물론 우리 편을 써야 되는데 우리 편이 되는 공정한 룰을 짜주는 게 실력이거든. 지금 이 인사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름이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강득구 의원인 것 같아요. 혁신 TF 단장. 이게 이제 민주연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강득구 의원을 단장으로 내정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정주 기자님? 강득구 의원이 사실은 이 지난번 최고위에서 돌격대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최고위 내부에서 견제하느라 이분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뭐 사고도 좀 몇 번 쳤어요. 네, 우당탕탕 그것도 있는데 혁신 TF는 성격 자체가 반골 기질이 좀 들어가야 돼요. 약간 이게 좀 바가지 깨지더라도
혁신하려면 이 판을 엎을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시각을.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요조는 이렇게 돌린 게 맞지. 아 우리 맨날 하던데 해야지. 그건 혁신이란 단어하고 안 어울리죠. 그렇죠. 4천 샘플 하면 되는 것이. 뭐 지난번에 지도부도 그렇게 했겠지.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조 이번처럼 나와요 또. 예. 국민 요조인데 친청계가 1, 2, 3이 차지하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일반 언론사에서 그런 요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이 일반 국민 요조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 친청계가 1, 2, 3이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앱노멀하다 이거예요. 네. 본 적이 없다. 우리 이정주 기자가 너무 핵심을 파고드신 것 같아요. 그 TF 단장은 제가 봤을 때 현재 민주연구원 원장이 임기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장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혁신 TF 단장으로 해서 강덕구 의원이 연구원 일을 해라라는 취지인 것 같고 강덕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민주연구원에 센터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그 김민석 대표와 계보라고 할 만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당의 일상적인 기구들이 있는데 정책기구가 이제 정책위하고 민주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략기구가 전략기획위원회하고 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이 전략과 정책 두 가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정책위와 그 전략기획위에는 일상적 당무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즉 정책위는 의원들 입법 지원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당무 조정하기 때문에 당정협의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라는 직권 플랫 잡을 시간이 없어. 그냥 바쁘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 말도 보다는 정책위 의장 말을 들어. 그다음에 전략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조금 여유를 갖고 인력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대표의 직할적 관심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민주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역대로 훌륭한 대표는 민주연구원을 잘 썼어요. 예. 그래서 민주연구원에 본인과 가장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5명이 이제 구축이 됐고, 그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친청계 인원들이 더 많고, 이게 뭐 공식 직함인지 모르겠는데 수석 최고, 그러니까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최고위원은 최민희 의원이고 발언 순서가 이제 이 순서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언론에서는 계속 그 어떤 틈을 자꾸 찾는 것 같아요. 미묘한 신경전이 있다, 뭐 이러면서 뭐 발언들 가지고 하나씩 붙이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발언 기회 없애야 됩니다. 그 정말 지금 최고위원회와 의총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요. 의총은 최고 의결 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총을 공개하자라고 하는 게 최민희 최고의 지금 그건 주장이죠. 말이 안 됩니다. 예. 의총은 전략도 짜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부에 내부에 의견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그 싸움거리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조율하고 작전 짜는 곳입니다. 그걸 왜 작전을 노출합니까?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최고위원은 완전 노출해야 돼요. 왜? 최고위원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정치적 단위이기 때문에 쇼하는 곳이에요. 예. 쇼하는 곳인데 언제부터 잘못돼서 개파적 이야기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아는 단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리허설도 했어요. 예. 말씀 조정도 했어요. 짜고 치는 고수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약간 차담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네. 예전 제 기억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하죠. 사전에 하죠. 예, 최고위 때 나 이 발언할래, 너 이 발언할래, 겹치는데 하나 바꿔봐,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발언 순서를 그 5등부터 하는 적도 있었고요. 바꿨죠. 그리고 저기 홀짝제로 해서 하루는 이분이 하고 하루는 이분이 하고 2명 이상 발언 못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 이거는 최고위원회 공개된 곳에서 정치적 이야기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당의 전략 전술을 오픈시키는 쇼라고 생각, 무대 위의 쇼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철저하게 연출돼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최민희 의원은 의총 공개를 하자는 건 어떤 취지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잘.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정청래 후보가 1인 1표제 얘기하면서 의총 공개 공약을 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보안 사건 가지고 의총을 진짜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이. 누가 의총에서 무슨 말 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렇죠. 취지잖아요. 그리고 네. 그 좀 나쁘게 해석하면 그때 일설은 이제 좌표를 찍겠다. 예, 그러면 그렇게 보안 해석이 사건 가능하겠네요. 관련해서 예. 막판에 보면 막판 의총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김남희 의원이라든가 여러 명이 그랬었죠. 예, 그리고 김한규 의원도 약간 중간에 원내 수석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좀 조율하면서 여러 가지 법안을 개정해서 들어갔잖아요. 뭐 이소영 의원도 있었고. 예, 처음에 법사위 TF 법안 원안대로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이제 전면 개혁 세력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밟히죠 계속. 얘기 끝났는데 독재 나와서 뭐 하는데 그 여론이 만들어지는 게 좀 본인들 딴에는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았냐 추정이 되는데 아까 그 박 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정치부 10년 했지만 의총 공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의총은 공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총 모두 발언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비공개 부분이 진짜 이 사람들이 허심탄회가 나오는 건데 비공개조차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빠져나옵니다. 나중에 그렇죠. 취재를 하면. 예, 예. 뭐 거기서 예. 벽치기도 하고. 예, 워딩들이 바깥으로 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라는 거는 헌법기관이잖아요. 아. 헌법기관은 소신투표를 해야 돼요. 아하. 그러면 비록 민주당에게 불리하더라도 비록 국민의힘에 불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올림픽공원 왜 계속 가냐 이거 지금 윤상현 의원 저 공개적으로 돌아섰지만 우리는 부정선거랑 이제 손 떼야 된다. 재개표 문제는 끝난 거다. 그리고 빨리 선회하자. 이런 말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 딱 열면 올림픽공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열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압박을 지지층으로부터 압박을 받기 전에 헌법기관의 양심을 먼저 챙겨주기 위해서라도 의총은 비공개가 원칙이 맞아요. 좋습니다. 오늘 나온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 여론조사에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 그러니까 긍정 전망이 38, 부정 전망이 44. 그러니까 부정 전망이 더 높더라고요. 이걸 어찌됐건 김민석 대표는 이제 무겁게 받아들이고 바꿔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뭐 높여야 될 것이고 뭐가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일까요? 뭐가 먼저 해결할지를 이제 정해야죠. 이제 정하는 것부터다. 정해야 되는데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김민석 대표의 최대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기가 탄탄하다. 매끄럽다고 지금 말하죠. 예.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다이나믹스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전략자주도 타고내야 되지만 어쨌든 선동성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 이런 역동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속도전 문제라든가. 역동성. 네. 그게 또 사실은 보여지는 쇼잉이 될 수 있으니까. 쇼잉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쇼잉에 대한 기획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델리민주인가요? 민주당의 그 유튜브 채널. 네. 뭔가 굉장히 활성화할 것처럼 들리던데. 뭐 그러니까 들은 얘기 있으세요? 민주 TV로 아예 이제 전면 개편하고. 민주 TV. 예. 그리고 이제 뭐 최고위원회의 하면 당원들 몇 명 들어와서 뭐 보는 거예요. 몇 명 보다 또 이제 한 200명 있다가 20명 되고 실시간 독점 뭐 나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 채널로서의 어떤 역할은 뭐 거의 없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약간 동호회 같은 느낌이었다. 아니, 공무원 조직처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뭐 우리 뉴스다이브처럼 뭐 광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동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구독자 98만 7천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진짜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는데 델리민주 뭐 몇 명이 들어오든가 내 알 바 아니다. 뭐 수익 뭐 못 얻으면 말지. 약간 이런 구조잖아요. 이거를 지금 혁파하겠다는 것 같아요. 완전히.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거대 담론이라든가 또는 국면 전환형 이슈를 새로 만들어내야 돼요. 늘 있는 이슈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이슈 따라가면 그렇죠. 안 된다. 그 정리하는 거는 정리하는 거 제일 잘해요. 대한민국 회의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잘하고 정리 잘하실 거예요. 그 당 갈등도 잘 무마하고 모든 거 다 잘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지율을 지키는 것과 올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올리는 것은 한 번 실패한 이슈로는 다시 못 올립니다. 제가 부동산 이슈로 이 정권이 다시 지지율 올리지 못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이슈 터뜨려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당도 다른 이슈를 개발해서 터뜨려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에는 드뷔시 몫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